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22대 국회 개원 특집으로 앞으로 매주 수요일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개원하자마자 가장 바쁘신 시간 쪼개가지고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모두 이제 초선 의원이시고 국회 개원 시기에 대변인이란 중요한 직책 맡으셨습니다. 22대 국회 등원 소감 먼저 짧게 들어볼까요? 곽규택 수석 대변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부산 서구 동구 출신의 곽규택 의원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초심 유지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종군. 예, 경기 안성 윤종군입니다. 우리 안성 역사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성에 가서 12년 만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과 사람의 삶을 조각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좋은 정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제법 했는데 대변인이란 직책이 제일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당대표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모든 현안을 꿰고 있고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또 그 당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책을 맡아주셨고 기대가 큽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뽑는 첫 본회의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게 됐습니다. 22대 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서 국민들 우려도 클 것 같은데요. 먼저 윤종군 대변인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아까 이제 본회의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 주시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박성준 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모두 발음 비슷하게 했는데요. 거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거기서 어떤 근본적인 인식차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는 이제 지난 총선의 민심을 야당에게 이제 200석을 안 줬기 때문에 협치하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셨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헌정사상 압도적인 야당 과반 국회 의석을 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정부 여당을 견제하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한 게 총선 민의 아니겠냐. 여기서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서 저희도 많이 좀 송구스럽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협상안조차 지금 이제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어떤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조차도 이제 밟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곽규택 수석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22대 국회 첫 등원 날이었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로텐더홀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뭐 저로서는 아주 착잡한 심정이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을 안 내놓은 것이 아니고 여당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소수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했었고 또 여당에서는 운영위원장을 했으니까 그 오래된 전통을 이번에도 지키는 것이 맞다 하는 안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야 간에 결과적으로 협상이 진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1918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22대 국회 원구성부터 이렇게 힘드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우려와 당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목 이하경 국회 부의장 선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소감 먼저 잠깐 듣고 얘기 계속할게요.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제2요구권 행사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곽규택 의원은 곽경택 감독의 동생입니다. 친구의. 모르시는 분들 해서 제가 말하다가
곽경택 의원님 이래도 그냥 뭐 그런 이해하세요. 일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합니다. 그 실수를 할 뻔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 국회의장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법의 규정대로 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법대로 해결하자 하는 사실 해결책은 가장 좀 초보적이고 단순한 해결책이거든요. 국회에서 그동안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그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에서 맡는다. 또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하는 것은 그동안 여야가 서로 바뀌면서도 지켜온 관행이었거든요. 그런 관행의 취지를 또 그런 전통의 취지를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종군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우원식 이제 의장님이 이제 오늘 선출되셨는데 사전에 있었던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마지막 당원으로서 마지막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에 가서 이제 의장으로 선출되셨으니까 이제 탈당계를 내고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닌 이렇게 이제 의장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우원식 의원님께서 워낙 이제 인품도 원만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외유 내강 이런 스타일이시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을지로 위원장도 또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을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법 준수를 하면서 원구성에도 나서겠지만 여당과도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종군 대변님 이제 원구성 시한이 7일이잖아요. 예, 예. 극적 타결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세요? 퍼센트. 글쎄 저희는 끝까지 이제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죠. 저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 이렇게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이렇게 하는 걸 뭐 좋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같이 가급적 여당과 함께 원구성을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선호하고 이제 기대하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회 이제 관례라는 이유로 국회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이런 현실은 좀 이번에는 좀 타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어쨌든 정부 여당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무겁게 총선 민심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국회 이번에 또 초선들도 또 많이 당선이 됐는데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몇 대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달에 구성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역사에서. 그러면 6, 7, 8, 9 거의 4달을 놀다시피 한 건데 그런 어떤 구태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또다시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장도 얘기하셨지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12시까지 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안을 좀 내달라.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관건이 되는 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뭐 플러스 하나 더 하면 과방위원장. 네네. 두 당 모두 이거를 다 갖고 와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잘 협상이 안 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분위기도 있고 한데 우리 윤종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걸 다 가져가야 됩니까? 물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곽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례, 간섭 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면 지금의 상황이 관례와 간섭을 존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근본적으로 첫 번째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사상 유례 없이 지금 임기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14개의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하셨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연도 단위로 따져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한 50회 가까이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한 거고 연 단위로 따지면 가장 지금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관례와 간섭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검찰을 앞세운 어떤 야당 죽이기 포갑 정치 이것도 전례가 없던 정말 군부 독재 정권 때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백두대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검찰, 경찰, 뭐 국정원 이런 공안기관들만 나서서 뭐 야당을 탄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감사원, 방심위, 방통위 이런 기구들까지도 정권의 어떤 나팔수가 돼가지고 최선봉에 서서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례와 간섭만 가지고 국회 원구성 협상을 논할 시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든 책임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있다.
이 언론 EBS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관례만 따져서 원구성을 한다라는 것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곽규택 수석 대변인께서는 여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직돼 있으신 것 같아요.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접근을 하신다면은 사실 소수 여당과는 합의나 협치가 어렵겠죠. 근데 국민들이 입법 독주를 하라고 저 표를 준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뭐 민주당 쪽에서 또 소수당이었을 때는 당연히 또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원 구성을 해왔던 것이 관례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특검이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13차례 특검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해가지고 특검법을 통과시켰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뭐 여야 중에서 누가 먼저냐 하는 걸 뭐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관례와 간섭이 갖는 중요성 또 여야 간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의 그 이때까지 역사 이런 것을 본다면 이번에도 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좀 양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예. 그 우리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예, 아까 그렇습니다. 그 윤종군 대변인 말씀하시는 중간에 예. 검찰을 동원해서 예, 감사원을 동원해서 예. 지금 뭐 쉽게 말해서 그 야당에 대해서 어떤 탄압 비슷하게 한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또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힌 진상 규명을 위한 뭐 특검이라든지 예. 특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됐거든요.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한 지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검사 출신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과 감사원의 그런 탄압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이미 지금은 또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이 있는데 네. 그 기소가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조작 수사다 하는 것으로 특검을 낸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재판받고 있는 현행 사건에 대해서 좀 사법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제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검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요거 먼저 이제 윤종군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포항 앞바다 유전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저기 전문가가 지금 방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시추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졌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그 야권 일각에서 역술인 천공에 뭐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그 의혹도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천박한 비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제발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저희 뭐 초등학교 때도 한번 뭐 이렇게 어디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의 꿈 남북 통일과 산유국이 되는 꿈이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다. 뭐 제7광구란 노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노래까지 예,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 발표를 보면 너무 좀 졸속 아닌가. 실제 이것의 담당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1시간 전까지 모르고 있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한 다음에도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섣부르게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추공 하나 뚫는데 뭐 1,000억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5번에서 10번 정도 시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얼마만큼의 매장이 돼 있냐를 확인하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초도 비용이 거의 뭐 1조 가까운 돈이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명될 확률이 20% 내외다. 높게 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올바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좀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까지 진척이 안 된 사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면 산자부에서 먼저 좀 발표하고 외국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민간과 함께 합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시켜서 그 이후에 어떤 경제성이 있어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절차와 순서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빨랐다. 네, 그렇게 너무 보시는 빠르고 거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산자부에서는 이것과 관계된 아무 정보도 지금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곽규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유전 개발률 성공률 20%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은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시추라고 하는 것이 워낙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0% 정도면은 그래도 사업을 추진할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도 동해 가스전이 발견돼 가지고 2004년부터 21년까지 약 17년 정도간에 걸쳐 가지고 상업 생산해 가지고 상당한 또 이익을 본 적도 있고요.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산자부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발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은 사실 이 동해에서 석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를 생각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는 것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하나 좀 요거는 저희가 짧게 저희가 그다음 볼 때 좀 주제로 놓쳤던 넘어가겠습니다.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국민들이 왜 자꾸 이렇게 천국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불신이 있냐 이게 MB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외교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불신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석유가 나오면 좋겠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박수를 보내주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지점을 대통령과 여당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석유 개발의 또 특성도 있을 겁니다. 네. 처음부터 확실한 어떤 확률을 갖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특성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예, 지켜보고요. 또 광물이나 자원이라고 하는 게 과거 MB 정부 때도 그랬지만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그에 비해서 과연 성공률이 높으냐 또 그것은 아닌 또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물론 예산 사용에 있어서 낭비 요소는 없어야 되겠지만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광물이나 자원 산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야 모두 당원 당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좀 더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야당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윤종군 그 원내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논의 핵심 한마디로 당 대표가 좀 더 자유롭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핵심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당원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보장하는 게 좋겠느냐. 이게 이번 당원당규 개정 논의의 가장 핵심이고 말씀 주신 이제 당대표 1년 전의 사태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보면 국민의힘 그 당원당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대비한 거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1년 6개월 1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맞습니다. 1년. 저희는 1년 6개월 네,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이제 사퇴하게 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은 놔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가변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중앙당 선관위 구성 전까지 사퇴한다. 이렇게 이제 그 특례 조항을 두는 거죠. 일종의. 예외 규정. 그렇죠. 예. 예외 규정. 예. 그래서 이게 역시 대통령 탄핵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당내에서 그렇게 굳이 뭐 부인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상 초유로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없다고 아무도 100%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당원 당규를 정비하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 이게 하여튼 국민의힘하고 똑같다는 것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상대방 정당의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국민의힘과의 차이라면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 1년 6개월의 당원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당 대표로 출마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권으로 갈 것이냐 당권으로 갈 것이냐 그 당원에 비추어서 자기의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민주당의 입장을 본다면 너무나 이 당 대표께서 다음 대통령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생각하시는지 그에 맞춰 가지고 당원을 조금 바꾸시는 것 같아요. 1인에 맞춘 당원 당규다. 그렇습니다. 네. 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당원 당규다. 뭐 이런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국힘에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네. 비상한 상황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당원 당규 정비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국민의힘은 뭐 그 민심 반영하는지 여부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도 체제 어떻게 하는 거 그것도 또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곽규택 대변인께서는 민심 반영해야 된다고 보세요? 대체적인 그 우리 당의 지금 분위기가 네. 그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여론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는 도입해야 된다 하는 데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100% 이제 당원 투표로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보다는 네. 좀 개방성을 갖고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룰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50대 50으로 할지 또 80대 20, 70대 30 뭐 그런 안들을 가지고 지금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뭐 원내 이야기도 듣고 있고 원외 이야기 또 일반적인 여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곽규택 수석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오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한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기존에 지금 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관련해 가지고 당시 순방 일정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닌가. 또 뭐 다 아시듯이 기내식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사께서 방문하시는데 특별 수행원의 자격으로 갔다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종군 대변인님, 윤건영 의원이 어제 이제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김 여사가 직접 고소할 예정이다 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내식 총 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직접 반박 입장을 냈어요. 네. 이런 김정숙 여사의 법적 대응 방침, 문 전 대통령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뭐 저희 이제 당에서는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시민이 저한테 참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여당 정부 여당의 이 문제 제기는 참 좀 째째하고 좀 못났다. 정말 오죽 그 할 일이 없으면 퇴임하신 전 대통령도 아니시고 그 여사님 문제까지 이렇게 들고 나와서 물타기 김건희 특검법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요. 저도 뭐 청와대에 있을 때 1호기 타봤지만 그 기내식이라는 게 이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순방하면서 그거를 항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아마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엮어서 영역별로 이제 통으로 이렇게 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뭐 회계 처리나 이런 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세세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썼던 비용들 이런 거 같이 다 함께 공개하고 검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보면 뭐 재벌들하고 해외 순방 가서 엄청나게 거한 술자리를 벌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함께 다 같이 풀어놓고 한번 검증하면 국민적인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정숙 여사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쟁 이슈를 만들고 뭐 특검법까지 이제 발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국민의힘이 욕먹는 일이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좀 이런 무분별한 의혹 이런 공세들은 그만두시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의혹은 공세는 그만둬야 된다는 우리 윤종군 대변인 말씀에 대해서 곽규택 수석 대변인 어떻게? 예, 그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숙 저 여사께서 직접 뭐 형사 고소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환영합니다. 예, 그 본인이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형사 고소하셔가지고 과연 당시의 순방 과정의 그 절차나 또 비용 지출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이 밝혀져 가지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명예훼손인지 네. 아니면은 본인 잘못인지 따지자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 그 상세한 내용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직전에 봤는데
너무 상세한 내용을 올리셔가지고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SNS에다가 해명하실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국가기관에 고소하셔가지고 수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런 게 정말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예. 의혹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여당에서. 그래서 입장을 내고 어떤 대응을 하면 이게 점점 이제 키워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큰 틀에서 좀 정치를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사소한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을 민심도 어렵고 총선에서 이렇게 대표한 정권에서 이런 전직 대통령의 여사 그 문제까지 처음에 그 국힘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뭐예요? 이게 인도 총리의 공식적인 뭐 초청장이 없다. 못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또 다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초청장이. 하나하나 트집 잡고 문제를 키워나가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아온 거로밖에 저희가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SNS에 올리니까 이렇게 또 대응할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럼 입장도 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내식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그런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하고 한 부분들은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게 정쟁용으로 하신 거 아니냐 하는 것은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딱 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은 법원 판결문에도 20억대가 넘는 금액이 명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기내식이고 하고 그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실까? 그런 그 부분을 사건은 한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충분히 조사를 거쳤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자, 우리 시즌 2에서 또 하시죠. 곧 다시 만나뵙게 되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 듣고